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박정희는 문명건설의 챔피언이 없다. 여기서 문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박정희를 평가할 때 뭐 군인 정치인, 근대화 혁명가, 또 나쁜 사람들은 수구 뭐 이런 식으로 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객관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이분을 평가할 때는 문법이 좀 달라야 되겠다. 민주주의를 했든지 독재를 했든지 뭘 했든지 결국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문명을 건설했느냐 문명을 파괴했느냐로 가르는 것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문명, civilization. 그 문명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의 토대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 제도, 경제적 기반, 군대라는 조직, 그리고 학교, 특히 대학교, 연구소, 언론기관 등등 이런 게 다 갖춰져야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기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심장이라고 하는 게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헌법이고 헌법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틀이죠, 틀. 이것을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문명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문명. 그것을 민주적으로 건설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독재적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고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문명을 건설한 사람은 역사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명 건설자. 그래서 박정희를 저는 문명 건설자라고 하는데 왜 챔피언이라는 말까지 붙였느냐. 박정희의 문명 건설은 한국 역사 속에서 우뚝 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도 20세기에 아마 10번째는 들어갈 사람이다. 10등 안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코 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부추겨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몇 개 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계를 참 좋아해요. 이 수치로 나타난 사실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좋아하고 랭킹을 좋아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국가 통계는 뭐냐 하면은 1인당 GDP가 아니고요. 그것은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일단 요새 세상이 좋으니까 오래 살면은 오래 사는 동안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구경도 하고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래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평균 수명 통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균 수명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WHO의 통계를 보면은 2015년 통계인데 세계에서 11번째입니다. 11번째.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 북한이 세계에서 109번째입니다. 109번째. 평균 수명.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보다 한 등급이 늦어서 110등입니다. 110등. 푸틴이 어제 선거를 통해서 70% 이상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아주 영웅심리가 있는지 우통 벗고 뭐 유도하고 낚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지금 러시아는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보다 평균 수명이 짧습니까? 공산당 시절보다 평균 수명이 좀 줄어버렸어요. 줄었어요.
놀랍게도 남자 평균 수명이 62세입니다. 러시아는. 왜 그러냐면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그 다음에 사건이 많이 납니다. 러시아 여행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급처치가 잘 안 돼요. 의료체제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이런 데 가보면은 의사가 없으니까 무당이 치료를 합니다. 무당이 치료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서는 계속 이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됐습니다. 시리아에 아사드 독재 정권을 편들어가지고 참전해가지고 무자비한 폭격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를 강탈하고, 그리고 요사이는 뭡니까? 2016년에 미국의 선거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또 미국 정치를 지금 흔들어 놓고, 또 영국으로 피신한 소련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독살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을 독살해가지고 지금 영국과 분쟁이 일어나고 이 판입니다. 이런 푸틴이 북한보다 더 짧게 사는 국민을 만들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3등입니다. 3등. 남자 평균 수명이 79세, 여자가 86세입니다. 86세. 그런데 더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이 평균 수명 통계에서 요사이 새로 개념을 하나 만들었는데, 건강 수명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면 뭐하나? 건강하게 살아야지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을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걸 평균 수명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은 1등이 역시 일본입니다. 평균 건강 수명은 74.9세예요. 2등이 싱가포르입니다. 73.9세. 이 남녀 합친 겁니다. 3등이 한국입니다. 73.2세. 평균 건강 수명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한국이. 참고로 4등이 스위스 73.1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탈리아가 72.8세, 프랑스가 72.6세, 아이슬란드 72.7세, 그리고 스페인이 72.4세, 캐나다가 72.3세. 지금 제가 쭉 불러드린 나라는 공통점이 뭡니까? 문명국가죠. 선진국가죠. 선진국가입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은 우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한번 꼽아봅시다. 우선 의식주가 제대로 돼야 되죠. 그 다음 특히 음식이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기가 맑아야 됩니다. 그죠? 공해가 통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 수명이 72세. 네, 남녀 합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체제입니다. 의료보험이 돼야죠. 의료보험을 누가 도입을 했죠? 언제입니까? 77년 7월 1일입니다. 1977년 7월 1일. 그때 도입한 의료보험이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재정 상태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앞으로 좀 모르죠. 뭐 치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연 이 흑자 구조가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의료보험 설계를 할 때 그때 공무원들이 엘리트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때 공무원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영혼이 있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외고 실패 사례, 특히 일본의 경우를 다 참조를 해가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문명건설입니다. 문명건설이. 이게 문명건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에 하나죠. 요새 지나가니까 새마을운동, 중화공업건설도 위대하지만은 이 의료보험 제도를 정착시킨 것,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문명입니다. 이런 게 문명. 또 하나 통계가 있어요. 지난 100년간에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 중에서
키가 가장 많이 큰,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큰 사람이 누구냐? 한국 여자입니다. 지난 100년입니다. 100년. 얼마 컸는지 알아요? 20cm 컸습니다. 20cm 컸어요. 한국 여자가 세계 여자 중에서 키가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크게 자랐습니다. 가장 크게. 북한은 아마 우리보다 평균 한 10cm 작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가능했느냐? 평균 수명하고 똑같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냐 하면은 약 170여 개국입니다. 그 랭킹, 어느 나라가 가장 파워가 강한 여권을 갖고 있느냐, 그 통계가 또 있어요. 한국이 1등에서 2등, 3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요사이는 일본이 1등으로 됐는데 우리가 3등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느냐? 1등 국민의 여권으로 보는 거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검색할 때, 이 사람은 마약 운반할 사람 아니다. 테러할 사람은 아니다. 모범 시민으로 보는 겁니다. 모범 시민.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떼도 쓰고, 불법 시위도 많이 하지만은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 들어오려고 하면은 비자 없이 환영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문명 건설이죠. 문명 건설이라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을 행복하게 자부심이 있도록 만들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결국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푸틴처럼 자기 혼자 뽐내면서 러시아 사람들을 저렇게 고생시키고 김정은이처럼 혼자서 최고 존엄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나머지 2,300만 원은 완전히 로봇으로 만드는 이런 자와 박정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고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라는 개념을 벗어야 돼요. 그래. 박정희식 개발 모델을 채용한, 참고한 중국이라든지 월남 같은 나라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박정희식 개발 모델을 참고로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킨 덕분에 이 인류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이 계산은 누가 또 따로 해봐야 됩니다. 따로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노벨 평화상을 한 100개쯤 받아야 됩니다. 박정희가 노벨 평화상을 100개쯤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박정희야말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이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어요. 최소한의 희생이 중요하죠. 이런 거대한 발전을 이루려면은 사회 질서가 바뀌고 개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단위로 죽이는 일이 예사고 죽여도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정치적 암살을 한 기록은 없어요. 누구를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서 죄와 최소한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희생. 북한은 수백만이 죽어도 발전이 없잖아요. 중국도 문화대혁명 그 앞에 있었던 인민공사 이런 거 추진하다가 몇 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몇 천만 명. 그래도 아직 우리보다는 한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 이 사람이 박정희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박정희가 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냐 하는 거, 챔피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세계적 인물입니다. 세계적 인물. 20세기의 세계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 $30,000 이상이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한 강대국이죠. 민주주의를 안 하는 나라가 무슨 강대국입니까? 깡패지. 민주주의를 해야 되죠. 자유가 없는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싱가포르하고 다르죠. 싱가포르는 아직 정치적 자유는 많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만든 모든 공을 박정희가 차지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박정희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이승만과 함께.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정희가 진정한 영웅이에요. 왜 진정한 영웅이냐? 북한에도 영웅이 있지.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런 영웅 말고 동시대의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박정희와 같이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블루세처의 영웅이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각 분야에서 다 영웅적인 행동을 우리의 부모들이 다 영웅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부모들의 삶이 영웅적 삶입니다. 왜냐? 이분은 동시대 사람들을 다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영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고생시키는 그런 거는 제대로 영웅이 아니죠. 한 시대를 영웅시대로 만든 분이 박정희였다. 박정희하고 가장 다른 지도자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푸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푸틴. 시진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이런 말을 꺼낸 것은 요새 항상 박정희 하면은 따라붙는 뭐 독재를 했다든지 권위주의적인 뭘 했다든지 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색을 하고 따져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진보 세력이고 누가 역사의 수구 세력이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하냐? 문명 건설을 기준으로 하고 세계사의 흐름과 같은 방향의 정치를 했느냐 아니면 그 흐름을 거꾸로 역류를 했느냐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은 박정희는 진짜 진보 세력이고 박정희를 지우려고 하는 세력이야말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박정희가 왜 진보 세력이냐? 박정희는 조선조적 신분제도를 타파한 사람입니다. 조선조적 신분제도는 산업공상입니다. 사자, 과거시험 해가지고 합격하면은 권력을 잡고 관념적인 국민들을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무능하니까 당파싸움 열심히 하고 군사나 경제나 과학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이런 지도층을 싹 갈아엎고 과학자, 관료, 기업인, 군인, 기술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도록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군인입니다. 기업인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기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발전을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뭐 왕이 하다가 나중에는 귀족으로 확대가 되고 그게 나중에 중산층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 남자 전체로 확대가 되고 여자도 참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역사의 진보를 의미하는데 박정희는 여기서 한국의 고질적인 신분 제도를 깨부수고 그동안 핍박받던 조선조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장사꾼, 과학자, 기술자, 군인을 역사 창조의 중심 무대로 불러들였습니다. 동시에 국가 제도를 건설했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새마을운동에 의한 농촌 근대화를 하고 중화공업 건설하고 그래야 하여 노동자들을 중산층으로 만들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하고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넘어선 세계적 수준의 문명 건설자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거죠. 진보? 아니, 민주투사가 진보입니까? 공산당하고 싸운 민주투사는 진보가 맞아요. 그러나 대한민국과 싸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보 맞습니까?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그 부를 균등하게 나눈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부가 세계에서 가장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노무현이가 양극화라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니까 마치 한국이 양극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양극화가 맞죠. 이재용이하고 노숙자를 비교하면 양극화가 맞죠. 그런 양극화는 세상에는 항상 존재하고 존재해야 되는 양극화죠. 그러나 통계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부의 분배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데 놀랍게도 공산국가 중국보다 평등하고 베네수엘라보다 평등하고 쿠바보다 평등하고 베트남보다 평등합니다. 공산국가 평등을 기치로 건 공산국가보다 한국의 부의 분배가 평등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봐야 되겠죠. 언론과 정치를 통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에 그쳤어요.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국가 진로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외교인데 세계사의 진보 세력이 해양 문화권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 해양 문화권. 해양 문화권이 발전시킨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통상 이런 거죠. 과학기술이죠. 한국의 국가 진로를 해양 문화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의 역사적 뿌리가 동양에 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양쪽을 다 겸했습니다. 역사적 뿌리, 정신적 뿌리는 동양에 두되 그러나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도로서는 해양 문화권에서 발전시킨 좋은 것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우리 역사상 8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군인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고려 시절에 정중부의 난에 의해 가지고 무신 정권이 들어서서 한 90년 동안 집권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몽골 침략을 받고 그 제도가 무너져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사무라이들이 막부를 만들어가지고 집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그 막부 체제가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잡고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약 80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한국은 100년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 국민성의 차이, 제도의 차이, 정치의 차이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차이는 한국은 그 뒤 한 700년 동안 과거시험 합격자가 정권을 잡았다. 일본에서는 칼을 찬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 차이가 크죠. 그 차이가. 그래서 역사의 가는 길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비로소 조선조가 1392년에 개국되고 나서 조선조는 나라의 성격을 주자학에 맞추었어요. 주자학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주자학은 관념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대해서는 별로 방책이 없어요. 특히 군인들을 싫어합니다. 주작이 퍼져가면은 이 상부정신이 죽어요. 그 건물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조가 망해가는 걸 들여다보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민비가 궁궐에서 일본 깡패한테 시해를 당하고 고종은 자기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 영사관으로 가서 1년 동안 피신하고 아관파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무정신이 부족해가지고 군사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와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강군을 가지고 그 군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인 출신 정치인이 나온 것이 800년 만에 처음입니다. 흔히 주자학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군인 출신 하면은 군인은 정치를 안 해야 된다. 군인이 정치를 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유럽 여행을 안 한 사람인가 봐요. 유럽 여행을 해보면은 왕이 전부 다 군인 아닙니까? 왕 이퀄 군인 아닙니까? 안에 있으면은 재상이고 바깥에 나가면 군인이죠. 원래 권력은 군인이 잡는 게 정상입니다. 동양은 예외죠. 유럽에서는 다 군인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귀족이 다 군인이었어요. 귀족이 장교단 아닙니까? 군인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죠. 지금 민주주의 잘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다 과거에 무사나 기사들이 정권을 잡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해서 성공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하고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상무정신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 이게 의미가 큽니다.